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목요일에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오늘도 6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군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 박찬주 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군 법원은 조금 전 뇌물수수 혐의 박찬주 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면은 구치소 밥을 드시게 되는 거죠? 군 교도소로 가나요? 군 검찰 구치소겠죠. 군 검찰? 지금 수사 대상이고. 그래서 아직 식사 전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좀 맛깔나는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선이 하나 이쁘다. 그래 고마워. 그래. 제가 그냥 오기보다는 뭐가 제일 좋을까 오늘 오면서요. 제가 청와대에서 김치 해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깍두기도 여기 무는 좀 쓴맛이 강해서 단맛이 있는 한국의 무로 깍두기도 해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것만도 섭섭해서 뭐가 더 좋으실까 해서 간장게장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점심 맛있게들 드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맛있었으면 좋겠는데.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뭐 해외에 오래 나가 계신 어르신들은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고향의 맛이 입안에 사르르 녹았을 것 같은데 누가 간단히 한 말씀만 정기남 소장? 예. 게장 좋아하세요? 게장 좋아합니다. 네. 간장게장을 전라도 지방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벌떡게장이라고 합니다. 벌떡게장. 그게 왜냐하면 달고 맛이 좋지만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벌떡 먹어치워야 된다. 그 이렇게 해서 뜻이에요? 벌떡게장이라고도 합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 간장게장이 그 한국인의 밥상에 올라온 지 한 500년 이상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마도요. 이게 어떤 TV 프로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숙 여사가 작년엔가 방송 프로를 저도 봤습니다만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이 가장 먹고 싶어하는 음식 1위가 간장게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실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살펴서 선택했지 않았을까 싶고요. 미국의 그 플러싱 지역 우리 교포들의 1, 2, 3세대가 다 모여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징적인 지역인데요. 교포들과의 어떤 정서적 공감을 이뤄내기에는 최적의 음식 레시피였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저 김광덕 본부장은 네, 그 역대 대통령 그 부인들이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자기 특징을 살려가지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러는데 김정숙 여사가 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요리를 굉장히 잘한다 그래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전에 원내대표 방문했을 때 여야 원내대표 방문했을 때도 인삼 정과라든가 이런 걸 직접 만나서 손편지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미국에 가면서 간장 김치에다가 깍두기에다가 아까 그래서 이 간장게장이면 상당히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 굉장히 고급 음식 아닙니까? 그까지 이제 공세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그 이명박 정부하고 자꾸 이제 요즘에 얘기 또 다른 일로 많이 나오는데 이명박 정부 때 김윤옥 여사가 한실 세계화 작업 그거 열심히 하셨는데 일단 김윤옥 여사에 이어서 김정숙 여사는 이런 음식으로 이렇게 국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진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말로야 뭘 못할까 싶어요. 그래서인가요? 정말 말씀을 세게 하시는 미국 대통령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 있다. 막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수위는 또 어떨까 등이 궁금합니다. 일단 여러분께서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완전 파괴를 말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놀랐어요. 초강경 말폭탄. 북한은 타락한 정권이에요. 로켓맨이 자살 임무를 수행 중이에요. 북한 완전 파괴할 수 있어요. 뭔 잡소리, 뭐 개 짖는 소리. 그리고 북한 대사는 연설 중에 퇴장해버렸죠.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밤 유엔 총회에서 압박과 평화 기조의 내용이 담긴 연설을 하지 않을까. 통일부는 오늘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시기, 규모 등은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We do not accept threats from President Trump or whomever in this world. We know the leader of North Korea is erratic, to put it kindly. That kind of language, I think, is risky. Hopefully get this resolved through diplomatic means. Mr. Trump called Kim Jong rocket boy. How is your response? How is your response? 보좌관들이 불쌍합니다. 네, 한 말씀 황장 소장부터 시작하죠. 저는 뭐 트럼프의 저런 연설에 대해서 비판하는 뭐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원래 뭐 트럼프가 대선 나왔었을 때 95%쯤 되는 언론들이 다 비난을 했죠. 예. 근데 저는 저런 부분이 미친 자에게는 미치광이 전략으로 대응한다라는 지극히 게임 이론상으로 이런 옳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니고요. 예. 그야말로 이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정리할 수 없는 인물인데요. 예. 과거에 닉슨하고 키신저가 예. 이 월명을 이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월명에다가 핵폭탄을 가지고 폭격할 수 있을 것처럼 실제로 비행기를 띄우고 이렇게 겁을 줬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파리 평화협정을 맺었죠. 끝은 나중에 결국 월남이 함락당해서 안 좋게 끝났지만은요. 그때 두 사람이 스스로를 좀 미친 사람처럼 하면서 광인 전략을 구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것이 미국의 중요한 외교 전략 중에 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이라는 예측불허한 좀 이 불안정한 인물에는요. 저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기람 소장으로 갑니다. 예,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 이른바 이제 미치광이 전략. 네. 이게 이제 게임 이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이게 국제 정치 이론으로 딱 이게 정립이 된 얘기입니다. 예.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마 미국의 아마 전 CIA 국장인데요. 데이비드 퍼트레이스라고 하는 국장이 이런 말도 했어요. 이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게 필요한데 네. 도가 넘으면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가 깡패 두목 같은 연설했다고 이렇게 혹평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진짜 평화는 내던지고 어떻게 보면 호전성만 보여준 연설이었다. 이런 평가고요. 예. 이게 어찌 보면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는 이게 세계 정치의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또 무책임한 협박. 그러면서 선동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또 이게 국내 정치를 겨냥한 지지층 결집을 하나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유사한 측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엔 총회 연설장에서 한 얘기거든요. 예. 초강경 발언인데 우리 정부는 어쨌든 즉자적인 대응은 피하는 대신에 예. 그 발언의 진이랄까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대책 이걸 만드는 정신 것이 똑바로 차려야죠, 우리는.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네. 자, 서정욱 변호사 의견 주십시오. 저는 이게 그 북한에는 아마 이게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 따라서 이게 그 북한 정권은 트럼프의 저 말을 개 짖는 소리 정도로 아마 이게 가볍게 듣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가볍게 판단할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트럼프는 바로 이게 전통적인 대북 정책은 포노, 즉 네 가지 노 정책인데 뭐냐면 이게 북한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북한 정권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거 흡수 통일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거 비무장지대 이성의 군사적 침략하지 않는다. 이게 전통적인 포노 정책인데 저는 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봐요. 아, 트럼프에 의해서? 그렇죠. 트럼프는 이게 전통적인 이게 북한에 대한 정책이지만 저는 이게 북한 침공, 바로 이게 군사적 옵션까지 배제하지 않겠다. 이게 트럼프 발언의 진위로 보이고요. 절대 이게 북한은 그걸 가볍게 오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드립니다. 예. 전결위원 의견 북한이 주세요. 저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위치에서 보면 이제 폭격을 가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을 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맞느냐고 오히려 세계 정상들과 세계 시민들에게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듯이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것이 북한 길들이기에 성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에 시원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면 도대체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해야 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평화적인 수단이 동반돼야 한다는 약간은 모순되지만 그러나 길게 시간이 들더라도 그 길 외에는 없다는 전제에서 보자면 결국 미국 대통령다운 발언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한미동맹 체제에서 성과로 가져올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숙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김영수 전 의원님, 말로는 뭐 갈 때까지 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에 있어서는 제가 보니까 자기 어떤 비서실장인 존 켈리조차도 약간 좀 쑥스러워할 정도로 표현이 뭐 라켓맨 이런 단어를 썼고 또 북한뿐만 아니라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부분에 원색적으로 얘기했다는 데 대해서 표현의 부분 좀 여러 가지 좀 지나치다 과도하다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기조는 네오콘식의 말하자면 악의 축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제 그런 면이 오히려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광덕 본부장 의견 주세요. 네, 아까 말폭탄이 서로 오간다 그랬는데 이 말 표현으로는 사고 정상에 오른 셈입니다. 이 완전 파괴라는 말을 보면. 갈 때까지 갔다. 갈 때까지 갔어요. 이게 영어로도 보니까 찾아봤더니 totally destroy라 그래서 완전 파괴하겠다라는. 만약에 이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 파괴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 악의 축 시즌 2. 예, 부시 대통령 악의 축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근데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 발언을 할 때 이라크 여러 나라를 나열했는데 이라크를 제일 먼저 거론해서 1년 만에 공격을 했거든요. 바로 내 말도 저기 악의 축 발언과 같은 연장선이다. 그리고 너무 그동안 내가 화염과 분노 이렇게 말해서 계속 하니까 아마 이 예방주사 맞아가지고 내성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위협과 경고를 한 것이고 북한은 이에 대해서 영어로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 도구만 쓰고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 이 말을 했는데 저렇게 미국 기자들이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 표현이 우리나라에서도 씁니다만은 북한에서도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개가 짖어도 열차는 기차는 간다. 뭐 기찻길에서 많이 개가 짖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저 말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저 원문이 있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 기자들도 저 문장에는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거의 북한은 반격을 가하면서 내 갈 길 가겠다. 마이웨이를 가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도 개 많이 짖나요, 요새? 다 잡아먹고 이 남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 짖는 소리가 북한에서 많이 들리는지 그것도 좀 갑자기 의문이 생기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또 기대해 보면서 일단 한 고비는 넘어갔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정부 여당의 정성이 대법원장 인준의 꽃을 피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청와대 읍소 전략이 통한 것인가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됐습니다. 협치는 여전히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시사점, 인준안 통과 시사점과 이후 전국을 전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하죠. 넥타이도 녹색 메고 나오고 정부 여당의 읍소 전략이 통한 것인가요? 찬성 160표, 가결 정족수보다 10표 많은 160표 찬성으로 오늘 통과됐습니다. 반대 134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가결. 한 표의 기권, 3표의 무효가 있었습니다. 자, 넥타이 메고 맨투맨 연락하고 대화 설득 총력한 보람이 있네.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협력에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회를 존중합니다. 이번엔 여당 손 들어줬지만 국민의당에서는 글쎄요, 이성이 감성을 누른 것이다. 청와대는 가결돼 다행,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김명수 후보자 국민 위한 사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은 전 개인적으로 찬성이에요.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답을 보겠습니다. 됐나 보다.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넥타이 색깔이 좀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 한것 같다 이제. 이 넥타이는 제가 존경하는 김근태 선배님의 유품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아주 중요한 저 나름대로의 결단 또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늘 이 넥타이를 맵니다.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이 많은 숱한 고뇌와 고민 끝에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해갈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뿐만 아니라 마음 졸이던 국민들께서도 안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 주신 입법부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같은 뜻을 받들어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다만 이분의 여태까지 그런 성향에 대한 부적격적인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장으로서 공정한 인사,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께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신 결과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국회 모독을 통해서 전국이 경색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당의 결단으로 의사일정이 재개됐고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입법부에 계셨던 김영주 전 의원의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예, 이제 좀 표현이 좀 너무 거칠었습니다만 예. 국민의당 의원님께서 보니까 한 대충 28명 정도까지 가결을 한 것 같습니다. 예충 20표 정도, 21표 얘기했는데 그만큼 이전에 김희수 헌재 소장의 표결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놀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새 가슴이 됐나? 그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조계 반응은 어때요?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당별로 좀 적어봤는데요. 일단 이게 여당은요, 절대 이게 승리가 아닙니다. 좀 더 교만하면 안 되고 좀 더 겸허하게 더 협치로 나가야 된다. 이 점을 이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당은 제가 보기에 명분과 실리를 다 얻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율투표에 맡기면서도 또 이게 극중주의, 전에는 반대했지만 이번에 찬성하고 중간을 지키는 저는 국민의당이 가장 이익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수 두 야당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김명수 후보는요. 예를 들어 동성애나 양심적 병력 구분이나 이런 거는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코드 인사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보수 정권도 보수 코드 인사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이게 어느 정도 개혁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결격 인사가 아닌 걸 당론을 반대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좀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반대할 거는 이게 반대다 이래 봅니다. 뭐 제대로 된 사법 개혁을 이뤄내야 할 숙제를 이제 갖게 된 거죠. 대법원장이. 전규환 의원 말씀 주세요. 협치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걸 뭐 잘 보여줬고요. 그 협치의 중심에는 일단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야당 지도자에게 전화를 하고 또 양해를 구했던 것, 집권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 이런 것들이 결국 협치의 중요성이 얼마나 지금 필요한 시점인가를 잘 보여준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앞으로 협치할 일 훨씬 더 많고요. 그럼요. 야당 지도자가 국민의당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까지도 하면서 이번 그 투표 과정에서 최근에 본 경기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경기 아니었느냐. 야당은 반대하기 위해서 뛰고 보수 야당은, 여당은 또 가결시키기 위해서 뛰는 이 모습에서 이게 이제 살아있는 정치다 이런 걸 보였기 때문에 협치의 중요성 잊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황교안 소장, 김칫국은 같이 마셔야 되는데. 저는 김칫국 마시기 싫어요. 저는 이번에 협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어정쩡하게 걸쳐가지고 있는 두 정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한계가 드러난 부분이라고 봐요. 아, 그래요? 이번 표결을 계기로 두 정당은 존립 근거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 저는 분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 추가된 표 중에서 국민의당에서 25표, 65% 안팎 정도가 나갔고 바른정당, 한국당에서 합쳐서 5표인데 대부분 바른정당에서 나갔을 가능성이 있죠. 결국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호남과 안철수파, 바른정당은 통합파와 자강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분열되기 시작하면서요. 지자체 선거 전까지 두 정당이 정리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 이래 봅니다. 하나 글자 중에 바른정당에서 밑에는 바르정당인데 아, 그래요? 그 바른정당에서 몇 사람 빠져나간다는 뜻인가요? 그게? 다 바른인데? 바른인데. 잘 안 보여서 그렇군요. 잘 표현. 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이제 김광석 본부장이 놀란 거는 이게 무슨 뭐 정기 개편이 이루어진다 지금 이 얘기에 황장 소장이 멀리 갔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수와 이수 카드와 성을 빼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수 카드하고 명수 카드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네. 여기서 이제 그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결국에 오늘 뭐 반응은 어휴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여당에서. 근데 오늘은 진짜 마른 협치라 그러지만 아까 말한 협치를 제대로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정계 대표된 것도 아닌데 앞으로는 둘 중에 하나로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질서에 자꾸 매번 이렇게 하려 자연스럽게. 하나는 자연스럽게. 오늘의 어쨌든 이 김명수 후보자 통과되는 데는 고개를 숙이고 읍소 전략이 통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고개를 숙이고 낮은 자세로 협치를 추구하는 거를 가든지 아니면 아예 이번 끌어오든지 아예 중장기적으로 지방선거 전에 아예 여소야대를 바꿔서 여대 야소로 완전히 정계 재편을 시도하는 전략을 펴든지 정계 개편 얘기들을 슬슬 하시네 이제. 매번 투표할 때마다 이렇게 조마조마하는 이런 못하죠. 못 살아요. 정기남 소장 허리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허리 숙여서 계속 이러다 못 산다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는요. 저는 사법 개혁에 대한 또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어떤 인준 처리라고 하는 존중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실 그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에 약간 취해서 일방 독주, 인사 문제 특히 그렇죠. 이런 데서 그런 어떤 국정 운영을 해온 측면은 없는지 나는 이번 기회에 재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다고 하잖아요. 자, 문재인 대통령 가기 전에 뭐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였지만 뭐 안철수, 김동철 두 분에게 이제 전화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요. 과거 우리 미국 얘기할 것도 없이 대통령이요. 여야 정치인들과 저는 수시로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소통과 협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개혁과 민생을 위한 어떤 협치 방정식을 협치의 정치가 다시 펼쳐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보태면요. 자, 이번에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터로서 나름대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의당은 자유투표와 책임정치라는 그 틀 속에서 약간 엎치락뒤치락 혼선을 빚어줬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당이 지지율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장 우선할 것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노선 투쟁의 계기가 국민의당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6시 3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보고 계신데요. 참 살다 보면은 뭐 별의별 일도 많고 별의별 사람도 많고 한데 문제는 그럴 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그런 사건에 대해서 잘 우리가 대응을 하고 또 해결해 나가는가. 이게 성숙된 사회로 가는 길이고 언론도 또한 책임이 크다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다룰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고인이 된 가수 김광석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죽음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고요. 그 의혹의 중심에는 부인 서혜순 씨가 있는데 행방이 묘연합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의 죽음, 쏟아지는 의혹들. 내가 생각하는 의문점 하나씩만 좀 먼저 짚어주시고요. 준비된 내용 듣고 와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의문점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죠. 고 김광석 부녀
의문의 죽음에 대해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광석 씨는 우울증과 불륜 그리고 과음으로 인해서 전깃줄에 목매 자살한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전깃줄이 목을 맬 만큼 길지가 않았다. 또 목 뒤쪽에 사큰이 없다. 사큰이라는 것은 이제 목을 맸을 때 남는 이제 끈 자국이죠. 근데 목 뒤쪽에는 그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 서혜순 씨의 목격담이 매번 달라졌다. 그리고 고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 양이 2007년 벌써 10년 전 일이죠. 2007년 12월 23일 오전 6시 한 대학병원에서 숨졌으며 사인은 급성 폐렴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만 16세였습니다. 그런데 고 김광석 부인 서혜순 씨는 지인들에게 미국에서 우리 딸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딸이 사망한 후에 화장 처리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딸 저작권 단독 행사에 빌딩까지 상속한 거 아니냐. 딸이 이제 상속을 받은 저작권을 본인이 단독 행사하면서 빌딩까지 상속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의 제기 중심에 있는 이상호 기자는 고 김광석 사망 재수사 착수 서혜순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김광석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 김광석 씨의 형은 동생 절대로 자살 아니다. 그리고 딸 서연, 조카가 죽은 거 전혀 몰랐다. 이철성 청장은 김광석 딸 죽음 관련 소송 있으면 서혜순을 수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딸이 이미 숨진 채로 병원에 왔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정도 될 때까지 도대체 엄마는 뭐 했길래 많은 분들이 오늘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21년 전 김광석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초 네. 발견자가 서혜순 씨였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병원에 와서 치료 중 죽는 것과 네. 사망한 상태로 도착하는 것, 그 대단히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서혜순 씨가 서연 양의 발견을 했고 네. 경찰 발표에 따르면은 치료받다 사망한 것으로 돼 있는데 네. 안민석 의원과 또 저를 통해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차이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가 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자분이 한 분 있었다고 그래요. 남자분이라뇨? 그 집에 서혜순 씨 말고. 그 남성이 관련이 있다고 하면 서혜순 씨하고 친밀한 관계라는 말씀이신가요? 친밀하지 않은 분이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앞두고 새벽에 한 집에 있지는 않았겠죠. 네. 서혜순 씨하고 만났을 때는 서연이에 대한 안부를 물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당연히 물었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네. 서혜순 씨는 자기 딸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어요. 뭐라고 했나요? 딸이 뭐 너무 예쁘고 너무 똑똑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던 것으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사실 영화 김광석은 살인 의혹 사건의 주요 혐의자로 서혜순 씨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이 억울하면 반드시 소송을 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잠적을 택하셔가지고 네. 저희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힘들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 바로 끊어버리시고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자, 이게 억울함이 있다면 풀려야죠. 정기환 의원이 보는 의문점은? 저 정도면 수사 다시 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예. 저는 그 당시에 김광석 씨가 자살을 했다고 했을 당시에도 왜 죽었느냐 의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 왜 경찰은 그런 의문을 속 시원하게 좀 풀지 않았을까. 그러면 언론에서는 이것을 문제 제기하면서 다시 다뤄보자고 일단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중요한 것은 경찰이 지금이라도 그 당시에 자살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먼저 공개를 해서 정말 지금 제기하고 있는 전깃줄을 세 번 감았는지 한 번 감았는지 전날 또 행적으로는 도저히 자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기록 공개하고 그때 수사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기록을 일단 보면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이 문제를 이걸 제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정리됐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이 나와서 그 당시에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주 전 의원. 예, 뭐 실제적으로 앞서 여러 가지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목에 줄이 3번 감겨 있었다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한 번밖에 뭐 흔적이 없었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첫 만남 서해순과 김광석의 첫 만남부터 의혹입니다. 그분의 이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만나왔는가부터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맞는데 제가 왜 사필규정이라고 하는 걸 바로 정자로 안 쓰고 정할 정자로 쓴다면 그 정할 정자는 바로 잡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은 것을 통해서 진짜 바른 것으로 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의혹을 재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김광덕 본부장은 일단 뭐 여러 의문점이 뭐 끊임없는 미스터리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 김광석 씨와의 처음 만날 때 90년대 초반에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미스터리의 연속인데 그중에 딱 큰 틀에서 의심은 일단 왜 그 서모 씨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바로 옆에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일찍 이렇게 사망을 했나 하는 게 일단 남편도 1996년에 일단 그 자살로 사망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007년에는 또 딸 서연이가 또 사망을 하고 그것도 근데 그런데 다 또 의문의 죽음이고 그리고 현재 결국에는 김광석 씨가 남긴 재산들 당시 돈으로 수십억인데 현재는 그게 현재로 따지면 아마 어이구, 엄청나겠네요. 현재는 굉장히 90년대 수십억이었다니까 현재는 뭐 100억 단위가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작권 이것도 결국에는 재산과 저작권 부동산 등 이게 가장 중요한 재산들이 그게 지금 다 서 씨가 관리하는 거로 현재 가 있는데 이런 죽음과 거기에는 무슨 연관고리가 있는가 파헤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황 소장님. 유대인들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묻는 말이 있죠. 또 고대 로마의 논설가 키케로가 이야기하는 쿠이보노라고 라틴어에 누가 이득을 보는가. 경제학에서도 어떤 이해 못할 어떤 이 작용이 있을 때 누가 이득을 보는가 따지거든요. 지금 김광석이 죽고 딸이 죽으면서 누가 이득을 보는가? 그건 부인이죠. 근데 부인은 지금 이 정도로 몰리면 당연히 법적 대응을 하고 나타나서 반격을 해야 될 건데요. 침묵을 하고 이 은둔해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부인 스스로가 사실상 이 일에 유력한 용의자라고 지금 사실상 자백하고 있는 거다. 이래 봅니다. 그래요? 정기남 소장은? 예, 뭐 어떤 유명인의 죽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새롭게 조명됩니다만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이렇게 좀 억울한 죽음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저는 좀 가장 의문스러웠던 것은 영화 김광석이 상영되는 동시에 이 부인, 이른바 전 부인이죠. 서해순 씨가 종족을 감춰버리거든요. 그 이해할 수, 어떻게 보면은 시사에 나와서라도 추모하고 했어야 될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고요. 또, 물론 여러 언론에서 보도에 나오고 있지만 생전에 메모왕이라던 우리 그 김광석 씨가 일체 유서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건 자살했다고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이상호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요. 그 일관되게 그 부인은 자살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되게 피해자 가족들은 자살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라고 억울해하거나 이런데 그랬던 부인이거든요. 그리고 더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과도 연결된 문제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알려진 것으로는 김광석의 여자 문제, 고 김광석 씨 여자 문제 때문에 이혼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히려 그 저 부인 서해순 씨의 남자 관계 때문에 사망하기 직전 전날 어떤 서로 이혼 얘기가 오갔고 그 다음날 죽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한 것은 저는 경찰입니다. 경찰 수사도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사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광석 유족이 지금 검찰에 재수사 고발장을 제출했다면서요, 서 변호사님. 그렇죠. 이미 조사됐고요. 전에 그때는 다시 조사해달라고 안 했어요? 그때는 아직 이게 증거가 없어서 여러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한마디로 정말 총체적으로 이게 부실한 초동 수사였다. 제가 이게 혐의가 너무 많아서 칸이 없어서요. 일단 이게 옆에까지 막 7개만 적었는데 앞에 건 다 아는 건 제가 간단히 말하고요. 2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첫째 이게 유서가 없다. 이거 최소한 이게 딸 한 대는 남기거든요. 자살에 유서가 없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우울증 약 흔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목을 맨 의자나 받침대가 없고요. 그다음에 목에 맸으면 뒷부분에도 사건이 있는데 그게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게 밝혀진 거고요. 저는 이게 가장 제가
문제 삼는 게 바로 이게 부친에게 사망 전에 이게 저작권을 양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게 부인을 인정 안 한다. 이 말이 이게 이혼하겠다. 모든 이게 재산을 아버지한테 준 거거든요. 이거는 이게 충분한 살해 동기 재산이나 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아주 이게 문제적인 게 1시간 내 신고한 건데요. 아니 잠깐만 살해 동기라는 게 거기서 한 가지만 다시 확인할게요. 부친한테 이게 저작권을 양도한 거 있잖아요. 부친한테 저작권 양도를 했으면 그건 법적으로 이미 양도가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럼 남편이 돌아가면은 그게 부인한테 옵니까? 예, 그러면 이게 1년 전에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양도한 거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이게 부인이 절반을 뺏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판을 벌였고 조정해서 이게 딸한테 주기로 나중에 합의가 됐는데 중요한 건 이게 1년 전에 그러니까 양도하고 1년 내에 돌아가셔야만 유류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저는 그것도 상당히 동기가 되면서 재산 문제. 따라서 이게 그게 아주 저는 이게 중요하다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문제 삼는 게 1시간 내에 신고한 건데 이걸 이게 왜냐하면 심폐소생술 때문이라 했어요. 근데 사망 시간하고 재봐야 돼요. 사망 시간이 이미 완전히 목을 메고 돌아가셨으면 심폐소생술을 1시간 이상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아, 그렇게 오래 안 해요. 심폐소생도. 그렇죠. 저녁에 얼마 전에 이제 장모님도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못해요. 119 신고하면서 바로 심폐소생 했는데 불행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예. 저는 이게 1시간 동안 심폐소생 했는데 이거는 사망 시간만 딱 대보면요.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혼 준비의 처남의 존재. 왜냐하면 그 근처에 처남이 전과만 처남이 있었으면 거기에 행적이나 출입 흔적이 있는지 지문이 있는지 이 지문만 있어서도 얼마 전에 쪽지문 가지고 과학수사를 밝혔잖아요. 근데 지금 지문도 없고 너무 이게 의혹이 많아서 제가 지금 7가지만 했지만 저는 이게 이런 걸 왜 경찰이 조사 안 했는지.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그 김광석 이분이 뭐라 했냐면 항상 이게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만큼 불효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먼저 자살합니까? 저는 이게 지금이라도 김광석법 공소시효를 연장해서 조사 필요하다 봅니다. 그동안 엄청 답답하셨겠네요. 뭐 이거 내용 보도되는 거 보면서. 그렇죠. 저는 글도 많이 쓰고 까발총으로 뭐 거의 제가 신문에 칼럼도 쓰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뭐 다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검사 출신이에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법 공부하신. 아니 그 왜 제가 여쭤보냐면 지금 여러분 여기 반대 혹시 의문점 있으면 제기하세요. 서정욱 변호사 얘기 중에 아예 그건 아니다 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더 추가할 거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가 검사 출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뭐 시청자들도 다 그렇네 듣고 보니 그렇네 다 하실 얘기예요. 그게 왜 그 당시에 재수사가 안 됐는지가 저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때 문제제기 안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처럼 그때 변호사 없었어요? 아마 워낙에 총체적인 부실수사 초등수사를 했고요.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형이 있고 아버님이 있지만 아마 이게 가족 문제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아마 이게 부인이 또 가족이다 보니까 좀 이게 부담을 느낀 면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시점이 지나버리면 경찰 책임이 놉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또 경찰 책임도 나오기 때문에 좀 경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0년 전에 폐렴으로 사망한 딸을 왜 엄마는 계속 살아있다고 예쁘게 잘 크고 있다고 이거 좀 끔찍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왔을까요? 들어보시죠. 멋진 뮤지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아주 김광석 씨도 좋아하실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해외에서 인정받아서는 레이블을 만들 거고요. 이게 처음 시작인데요. 음악에 대한 애정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열심히 만드셔서 좀 멋진 음악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 사망 이전에 딸 서연 양과 어머니 사이가 불편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 얘기를 자주 했다고 그래요. 서연 씨가요? 네, 서연 양이. 서연 양이 어머님에 의해선 상당히 무슨 뭐 발육 장애가 있고 정신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아이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광범위하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단히 총명하고 밝고 명랑한 의사 표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던 친구예요. 자신의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인터뷰를 했던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벌어진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망 3개월 이후에 한 발언을 가지고 쓴 기사더군요. 김광석을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요. 이른바 사기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김광석 씨 부모들이 함께 사는 대신에 김광석 씨의 저작권에 일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배제된 거예요. 그런데 김광석 씨 사망 이후에 소송이 제기가 되고 소송의 주된 주장이
내가 이 아이 서연이를 키워오고 교육시켜야 하니 이 저작권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해서 결국은 받아낸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근데 이미 받아낼 당시에 서연이는 사망한 상태였죠. 뭐 들으면서 뭐라고도 하셨는데 지금 그냥 네. 자 서정욱 변호사 노래들이 다 예사롭질 않네요. 또 그러고 들어보니까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들으면서 엄마는 왜 딸이 죽은 걸 안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연락 안 하고 엄마가 화장한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게 세 가지 이유로 적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게 딸의 사망을 알리는 즉시 소송 사기로 처벌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죽은 사람은 소장을 낼 수도 없고 만약에 딸이 죽은 걸 알았더라면 딸한테 상소하면서 합의를 해서 딸한테 저작권을 주는 합의할 리가 없잖아요. 이 말이 없는 사람을 내세워서 합의를 하고 상속분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건 이게 허위 서류를 가지고 재판한 거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소송 사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형량이 크기 때문에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첫째 이유가 됐고요. 그렇네요. 숨겨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네요.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게 딸의 사망에 대한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 오늘 저 이것 때문에 제가 세브란스 의사 두 분하고 이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급성폐렴에 대해서 이 급성폐렴은 이게 고열이라든지 기침이 이게 원하고 가지고 병원 당일날 사망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 저도 그거는 좀 왜냐하면 이게 이미 고열이 나고 기침이 나면 병원을 옮기면 며칠은 버틸 텐데 당일날 사망했다? 이건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럴 가능성은 0.0001%도 안 된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보호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딸.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발달 장애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돌보고 그냥 방구석에 놔둬서 폐렴이 와가지고 며칠이 지나서 거의 뭐 그것도 이게 어려운 지경에 갔을 수도 그것도 이게 아동 학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것도 이게 처벌되거든요. 그다음에 119 정원은 사망 후에 옮겼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때 보통 의사들이 그냥 폐렴이라고 대충 써주지 어머니고 하니까 저는 이게 정밀한 부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살인 의혹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걸 이게 피하기 위해서 저를 숨겼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딸까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이게 김광석 그분도 이게 자살 의혹이 있는데 자살 의혹도 이게 타살 의혹이 있는데 딸까지 갑자기 죽는다. 그러면 이게 옛날 거부터 조사 들어올 거 아닙니까? 조사 들어올 거다. 그렇죠. 저는 이게 세 가지 이유로 끝까지 숨겼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화장했다고 돼 있는 거죠. 그렇죠. 화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 사망 신고한 거 없이 화장이 됩니까? 화장장에서? 그것도 이게 신고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저는 그렇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게 과태료 정도 사망하고 나면 14일 이내 신고를 해서 과태료는 물르는데 혜택은 화장을 해서 그거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누구 아는 분 없어요? 사망 신고서는 가져가야죠. 가져가야죠. 당연히 가져가야죠. 그거 이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돈으로 어떻게 다 입마금한 거예요? 그것도 의혹 중에 하나인데요. 사망 신고서가 접수된 시기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 말씀. 마저 할까요? 네, 이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서혜순이죠. 왜 지금까지 이렇게 거짓말을 해왔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서연 양 죽음에 대한 의문의 죽음에 대한 재조명이 될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 좀 전에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고도 비슷한 취지입니다만 그걸 가장 두려워했지 않았겠나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김광석 씨의 저작권 수혜자가요. 원래 지금 부인 서혜수 씨로 돼 있습니다. 이게 김광석 씨가 원래는 이게 숨지기 직전에 이게 부인의 남녀 관계 때문에 남자 문제 때문에 이 저작권 배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인한테 가지 않도록 하고 이게 딸한테 이게 가도록 돼 있던 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의 문제를 푸는 단서가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물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딸이 돌아가면 그거는 다시 어머니에게 상속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직계니까. 그러나 그걸 우리가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좀 어렵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은 약 90여 원에 달한다 그래요. 이 저작권의 수혜자가 가는 것이.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 이상호 기자의 고발 또는 증언에 따르면 이 서혜순 씨가
이 영화 상영과 동시에 종족을 감추면서 모든 지금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해외 도피를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찰의 정말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송 교수님. 저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조용필 씨 빼놓고는 한국에서 대중이 아는 히트곡을 가장 많이 낸 사람 아닌가. 한 30곡 정도가 대체로 대중이 잘 알고 있는 명곡들이라는 거죠. 그러기 쉽지 않아요. 네, 거의 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저분이 죽고 난 뒤에 TV가 추모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든가 각종 동료 가수들이 행사를 하는 부분에 부인의 저 어떤 저작권 이런 문제들 때문에요. 추모도 제대로 안 됐거든요. 충돌이 많았다고 알고 그래서 보면 건물하고 음반 저작권, 음원 수익은 딸 앞으로 가 있고 노래 저작권은 부인이 그 집안의 부친하고 가족하고 집요하게 싸워서 다 뺏어냈거든요. 그런데 2005년에 다 받아내고 딸은 2007년에 곧바로 이제 죽은 걸로 돼 있어요. 딸이 죽기 전에 엄마하고 갈등이 많이 있었다고도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 부인이 그 하나씩 차례대로 모든 것들을 자기한테 돌리면서 빈정으로 남편을 추모하는 일에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걸 보면 처음부터 목적이 그것이 돈 때문이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그리고 여기 더 커지고 있다. 김광석 본부장. 그 딸의 사망한 거를 숨기는 이유는 뭐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이 재산과 저작권의 이 사실상 수혜자 상속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 부인도 같이 일부가 있습니다만은 권한이 그 딸이 이게 무너지게 되면 완전히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소송이 다시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든 2008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그때 딸이 2007년에 사망했는데 2008년 대법원 판결에서 저작권을 딸과 엄마가 관리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미 딸이 없으면은 사실상 대법원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거로 해서 그 축이기 때문에 그걸 숨기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이런 걸 대비해서 이름도 개명을 했다는데 죽기 몇 년 전에 개명을 했다는데 그것도 앞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름을 혹시 개명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아마 이제 엄마하고 그 딸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는 건 저는 불화의 추측을 하나 해보건데 이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중간중간 자꾸 아빠 어떻게 해서 아빠가 돌아가셨냐 이런 거를 자꾸 묻고 그랬겠죠. 이런 묻는 과정에서 본인이 느낌으로 아빠의 어떤 죽음 관련된 비밀을 어느 정도 느낀 게 있어서 그런 게 불화의 원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까지 상상을 해주셨는데 김 의원님. 네. 일단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96년 1월 달에 말하자면 김광석 씨가 죽고 거의 10년이 지나서 또 딸이 죽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과정은 결국 하나의 어떤 맥을 같이 하는 것은 법정 다툼, 싸움, 재산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돈을 뺏어오기 위해서 한 10년 이상을 이렇게 견디면서 거짓말을 해왔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보면 정말 앞으로 하나의 어떤 그런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영화의 어떤 하나의 주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전 의원님. 분명한 것은 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그랬다? 저는 만 16세의 딸이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던 그 딸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가 보여줬던 태도 그것은 대성통곡을 하고 이 사실을 알리면서 어떤 식으로든 딸이 아름답게 세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닐까. 왜냐하면 남편도 본인의 생각대로 또는 경찰의 수사 결과대로 자살을 했기 때문에 딸까지 이렇게 비운의 생을 마감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여기에서 너무 동떨어진 행동을 거짓말로 하고 있다. 이러면 돈의 문제를 넘어선다. 이 사람에게 딸은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혹시 친딸이 맞느냐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런 것이었느냐. 그래서 결국 돈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정리해 갔던 것 아니냐. 남아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경찰 수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걸 예. 보고 경찰이 예.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된다. 예. 당장 뛰어들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예.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사망 확인서에 어떻게 돼 있으며 그리고 예. 화장장에서 어떤 서류를 가지고 화장을 했는지 빨리 추적해서 그걸 내놓고 수사를 제기하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돈이 이제 살아있는 거죠. 돈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 돈이 아니면 이제 당연히 뭐 어떤 식으로든 다른 가족들 남아있는 사람이 가져가서 근데 이렇게 돈은- 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분 당연히 되돌려 놔야죠. 네. 돈 때문인데. 근데 이게 전혀 관계없는 또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잠깐 보실 영상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저 기억하시겠어요? 몇 년 됐는데. 몇 년 돼서 잘 네, 2012년에 촬영된 어머님이세요. 걔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얼마나 활발하고 애가 그게는데 생활력이 강했어요. 또 그러고 그런 애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절대 걔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냥 났어요. 아예 났어요. 생각날까봐? 그 밖에 들어가서 방문 잠근다고 생각이 안 나요, 어머니? 생각이 안 나지만은 안 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내 죽기 전에 밝혀줬어요. 알고는 죽고 그게 힘들죠. 어머니 오래 사셔야 돼요. 아예 힘들어요. 나오지 마세요, 어머니. 예예예. 야, 뭐 만나도 혼자 심심하면 여기 미리다 보고 사람 구경하자. 예,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예. 또 하루 멀어져 내 꿈은 담배 연기처럼 잡기만 한 지금 보신 게 이제 사실이죠. 현실이죠. 돈하고는 그래서 관계가 없이 사신다는 건 금방 아실 거예요. 저작권료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정말 성공한 가수였고 자식이. 그런데도 저 어머님은 저렇게 살고 계신데 이게요. 뭐 황 수장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요거 잠깐 왜 잠적했어요? 왜 안 나타나는 건지를 좀 지금 짚어보죠. 관련해서 의문사 네. 이런 부분이 제기되는 사람이 3명이잖아요. 네. 김광석과 결혼하기 전에 또 딸을 한 명 낳았는데 예. 이 생후 9개월짜리를 영아 살해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척했어요. 그런 이제 의문입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척했어요. 그래서 김광석 씨 지금 사망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딸에 대한 사망에 대한 의문도 나오니까 저 여인 주변에 3명이 이렇게 남편과 자녀 중에 3명이 저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저런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광석 씨가 이 했던 명곡들이요. 거의 화수분처럼 마르지 않고 어머니나 저작권료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 한 곡 불러도요. 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마어마한 돈과 한마디로 이 파탄난 가족 이런 부분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 프랑스 영화에서 저런 여성을 이제 파머 파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는 이건 뭐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그러니까요.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뭐 공소시효 문제에 걸린 거 지금 저 김광석법이 지금 발의된 거예요. 통과는 안 됐고요. 그러니까요. 왜 이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 그것 좀 서 변호사가 지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그 잠적한 사유를요. 제가 이게 모처럼 한자를 한번 써봤는데 바로 이게 주적 심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도둑이 재발절인다. 이런 이제 한자 쓴건데요. 그럼 이게 왜 도둑이 재발절했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소송 사기는요. 제가 보기에 100% 유죄입니다. 그런 게 100%예요. 제가 단언하건데 이거는 사망은 이미 됐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소송 사기는 이게 100%고요. 그다음에 딸의 사망은요. 조금 전에 사망 살인까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 아까처럼 뭐 아동 학대라든지 또는 이게 화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요. 뭔가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저는 99.9% 이상이라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광석법 이게 바로 공소시효인데 옛날에 이게 그분이 죽은 게 96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는 공소시효가 15년이라 가지고 이미 만료가 돼 버렸어요. 근데 2008년 이후에는 괜찮은데 지금은 살인죄 공소시효 없어요. 근데 이번에 국회에서는 김광석법을 만들어서 그럼 이게 과거에 공소시효가 끝난 거라 하더라도 뭔가 이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조사할 수 있게 하자. 이게 김광석법이거든요.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또 조사 들어가요. 이런 게 세 가지 때문에 저는 이게 도둑이 재발들어서 스스로 피해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광석 유족이 검찰에 재수사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했습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다시 이거 살아나게 하는 법이 통과 안 되면 수사 못하는 겁니까? 그렇죠. 김광석 자살 그 부분은 못하고 그다음에 딸하고 이런 부분은 또 소송사긴 할 수 있죠. 아, 그 딸 관련 부분은 그런 얘기 많이 남았으니까요. 예. 그리고 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오면 이게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다든지 이런 게 다 또 나라마다 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뭐 절차를 정유라처럼 한번 밟아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갔다는 증거도 있습니까? 연락이 안 된다니까요. 나갔다는 건 아직 확인. 아니 나갔다는 게 확인된 것도 아니죠. 아니, 그래도 국내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 지금 그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행적이 면 네. 어쨌든 저는 기본 이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 뭐 이렇게 전직 기자 출신입니다만 그 영화를 만들어서 이게 상영되고 난 뒤에 이제 뭐 많은 시민들이 영화를 봤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영화 평을 한마디로 준 게 뭐였냐면 악마를 봤다거든요. 악마를 보았다. 저는 악마는 누구인지라고 지금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저는 이상호 기자가 이를테면 기자들 양심과 끈질긴 취재로 열정을 통해서 99% 확신하고 있다겠습니다. 타사를. 저는 이것을 이제는 수사 당국이 입증해 주는 것만이 그나마 의문의 죽음에 답하는 길이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뭐 넘어가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김호덕 본부장 짧게. 예, 저는 이 소나기와 태풍은 일단 피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재수사 같은 게 이루어진다면 방어 논리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러도 안 돌아오겠는데요. 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소나기와 태풍은 오래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글쎄요. 근데 저 김 의원님, 김 의원님. 어쨌든 뭐 2012년부터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소시효를 끝나는 것을 기다려 왔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뭐 법이 어떻게 될지 나는 뭐 피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돈벌이 때문에 죽음을 악용했다면 그것은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니까 그 문제 정도라면 서해순 씨가 빨리 나와서 본인의 해명을 하면 되고요. 정말 그 사망이 살인과 관련된 무엇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사이에 서 있다. 그러면 지금 빨리 나와서 자신 이야기를 좀 하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문제도 그렇고 수사 과정이 공정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리고 억울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 풀어주는 사회가 돼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선진 사회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단히 후진적인 사회에 살았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악착같이 무너질 때까지 아예 제압을 해버려라 이렇게. 뭐 그놈이 무너질 때까지 싸워라. 이게 이제 녹취 이제 그 된 내용이 문건이 나오면서 지금 공개가 된 거예요. 원세훈 국정원장 한 사람이 이랬답니다. 박원순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요한 박원순 제압 지시는 왜 있었던 것인가? 원세훈 그마 악착같이 해가지고 그놈이 무너질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경원 1억 피부숍 그거 빗대가지고 그 박원순 공격하세요. 국정원 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좌파 인사, 아들 병역 비리, 박원순 불신임 청원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했다 그거죠. 박원순 이제 더는 못 참아. 검찰에 수사 요청. 자, 어버이연합에서는 집회하고 비방 광고하고 서울시장 자격 없는 박원순 물러가라. 박원순 물러가라. 박원순 겨냥 집회 19차례 하고 1인 시위 20번에 800만 원을 꿀꺽 했답니다. 어버이연합 추선이 전날 소환에 부르겠는데 어제죠. 근데 오늘 아침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왜 소환에 부르는 거였지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어제는 안 나왔죠? 원세훈 사실대로 말할까 말까? 사실대로 말할까 말까? 조마조마한 상황이니까 MB 측은 어쨌든 속만 부글부글 끓고 있는 듯 합니다. 들어보시죠. 네, 이 첫 번째 질문 제가 말씀드렸죠. 원세훈이 왜 집요하게 박원순을 괴롭혔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보시죠. 사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그야말로 박원순 죽이기라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 이미 갈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신고를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어느 그냥 사설 병원도 아니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들이 다 했고
그걸 기자들까지도 다 가서 확인했고 그랬는데 그 지금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하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연세대 병원이 그것도 서울시장 박주신 병력 비리에 앞장선 이 연세대 병원 윤도 원장은 당장 물러나라! 박주신 병력 비리에 그것도 조직적으로 엑스레이 필름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연세대를 절대 믿지 마십시오. 네, 이건 2011년 11월 18일 국정원에서 전 부서장, 전체 부서장 모인 자리 회의에서 했던 녹취록인데요.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러니까 당시 국정원장이죠. 직원들 앞에서 이거 봐, 사실이 아닌 것을 싸우라는 게 아니야. 사실인 것은 상대방이 손 들 때까지 싸워야 돼요. 악착같이 해가지고 그놈이 무너질 때까지 싸우라니까요. 여기서 그놈은 북한이 아닙니다, 지금. 네. 근데 왜 이놈처럼 하셨는지 말 참 거칠게 하셨네요. 원세훈 전 원장님. 박원순 괴롭히기 왜? 황정수 원래요.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월급 4년을 갖다가 아름다운 재단에 내가 맞아요. 아름다운 재단. 그리고 또 아름다운 가게에 고문도 해주고 그렇죠. 맞아요. 그랬는데 뭔가 이 두 사람이요. 어느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이 포스코의 사회 이사를 안철수 대표하고 박원순 두 사람이 같이 하다가 박원순만 나왔어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틀어졌어요. 오세훈 시장이 사실상 친박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뭐 거의 스스로 던지다시피 투표를 실시하고 무상급식 그만두게 되었을 때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정치 구도가 있었는데 박원순이 나와서 그걸 갖다가 다 가로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웠다가 극단적인 정오로 가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공작으로 나가게 된 거 아닌가 이런 겁니다. 원세훈하고는 별 저거 없죠? 뭐 가심정 가질 일이 없는 거죠. 거기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기분 나쁘면 자동으로 나쁜 사람이니까. 근데 원세훈도요. 원세훈도 아마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래요? 2009년도에 이른바 국정원이 박원순 그 서울시장을 고소합니다. 그때 아마 이게 그 뭐랄까 헌정사상 이게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원고가 대한민국입니다. 피고가 박원순이고요. 그게 이제 국정원과 그 박원순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1차 한번 붙은 거예요. 충돌이었었는데 그때 이 2009년도에 그 소송이 있고 난 직후에 박원순 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정권이 바뀐 후에 국정원장은 반드시 법정에 설 것이다. 그리고 이 국정원 사찰 소동에 대해서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딱 적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MB와 원세훈 원장에게는 아니 15년 동안의 인연과 악연이 이어진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서울시장 시절에 시민운동가 박원순을 내가 얼마나 도와주고 케어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할 수 있어? 아마 배신감에 치를 떨어칠 수도 있고 이걸 또 하나의 좌파 세력 어떤 속가내기 이 맥락에서 박원순을 지목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네, 서정 변호사. 저는 이게 아까 시작은 정말 이게 사랑으로 시작했죠. 바로 이게 아름다운 재단에 월급을 기부하고 그게 바로 등불 기금. 등불 기금으로 이게 시작은 그랬는데 틀어진 게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는 이게 바로 대우나 비판입니다. 2007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대우나 정책을 세게 비판하니까 MB가 일단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고요. 저도 방송할 때 뭐 일단 삽질부터 하고 그러니까는 뭐 연락 오던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지 말라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광우병 파동이 생기고 촛불시위 생기면서 그때 이게 좌파 속가내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이게 박원순처럼 시민운동하는 사람 중에 약간 이게 진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좀 탄압 비슷하게 이게 시작되면서 사이가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정권의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결정된 거는 이제 국정원의 사찰을 박원순 시장이 비판하면서 국정원 이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명예훼손에 원래는 이게 국가라는 기본권을 보호해주는 기관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명예훼손 당했다고 박원순 씨한테 소송을 걸은 거예요. 이게 대법원에서 물론 패소했지만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송이죠. 그러니까 이거 되면서 이게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그때부터 이게 건넜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기현은 일단 국정원이 이런 일을 하면 됩니까?
뭐 적으로 생각했던 그놈이라고 욕을 했던 대한민국 국정원이 특정 정치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하 직원들을 시켜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일단 국정원법 위반이죠. 국정원은 그거 하라고 있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순진하시네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 아니, 그러니까요. 상관없이 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건 뭐 당연한 말이죠. 결국 그놈을 어쨌든 무너뜨리라고 했다는 것은 박원순 시장을 어떤 연유에서든 적으로 인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보수 진보가 적입니까? 적은 타도해야 되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머릿속에는 박원순이가 타도되어야 될 사람이고요. 맞아요. 타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국방부의 논리와 똑같은 것이다. 자국민을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정치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으면 그 결과가 결국 국정원의 몰락과 MB정부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사실 제가 이제 그 1억 원 피부샵 논란을 할 때 캠프 상황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새로운데 어쨌든 초대 정무부시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전에 어떤 좋았던 감정들이 나빠진 계기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는 부분 그것이 크게 보면은 한나라당과 보수의 패퇴로 인식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공격을 하고 또 아들 병역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가 느낄 때도 지나치다 정도로 말하자면 집요했어요. 그 집요하기도 하고 어떻게 일반 시민단체가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신문에 하단 통광고를 통해서 시장을 비판했거든요. 그건 사실은 개인 시민단체가 할 수 없는 비용이 드는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는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도 보지 않았죠? 저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원장과의 개인적인 애증 관계 이런 것들도 많이 작용했다고 좀 많이 설명들 해주셨는데 그 당연히 그거는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좀 더 큰 차원에서 보면은 뭐냐 하면 어차피 서울시장 된 사람들 치고 대선에 도전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대선에 도전 2012년 대선에 하는 거는 부담스러웠던 2012년이든 2017년 반드시 할 거다.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 대권을 잡는 일로 가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싹부터 아예 잘라라. 이런 뜻으로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많이 했기 때문에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리를 차단해서 2012년 대선 전략 차원에서 완전히 고리를 차단하려면 박원순 시장한테 색깔론으로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완전히 그 차단을 해버려야 저기 확장성이 떨어진다.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맞는. 입에 담기도 그렇네요. 그죠?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국정을 운영한 건지 엄청 바쁘셨다는데요. MB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래가지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 뭘 하는지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정치보복하는 거다. 이렇게 MB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 횡포에 국민의 인권은 어디로 간 것인지. MB 측에서는 지금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보시는지 생각해 주십시오. 이재호. MB는 이제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이재호 팔 벌려 없는 적폐 만들지 마라.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고. 옆에 있는 정병국 피가 피를 부을 것이다. 정진석 노무현 전 대통령 고인이 되셨는데 부부싸움에 목숨 끊은 것이다. 그런데 왜 MB 책임이냐? 그러니까 좀 문제된 발언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지. 그리고 MB 측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MB 수사는 적폐청산의 완성이다. 노회찬 의원. MB 출국 금지시켜야 된다. 박원순 몰랐다는 건 책임 회피입니다. 그리고 고소했죠. 들어보시죠. 사실 정치검찰을 여당이 만드는 거죠. 만들어 놓고 또 자기네들이 불리하면 정치검찰을 욕하고. 그러니까 내 말은 있는 적폐는 분명하니까 잡아가거나 조사하면 되지만은 공연이 없는 적폐의 가능성 어쩌다 뭐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몰이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획 수사나 보복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적폐 청산해야죠. 그러나 무엇을 위한 적폐 청산인지 참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되묻고 싶고요. 결국은 피는 피를 부르고 결과론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적폐
적폐를 청산해서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분열과 갈등만을 남길 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부메랑이 돼가지고 본인들에게 또 갈 거다. 네, 김형주 전 의원님부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짧게 얘기했습니다. 예. 정두원 의원에게 물어보고 싶다. 이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정두원 의원에게 네. 슬슬 얘기하실 것 같던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MB에 대해서 정두원 의원이 어떻게 얘기했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다. 네, 전기현 의원. 저는 지금 해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 예. 사실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 그래서 본인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예. 우리 국민들이 꼭 알고 싶은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한번 논쟁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 변호사님.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이게 정치 보복하고요. 그다음에 정치 개혁, 적폐 청산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 정치 보복 있잖아요. 이건 이게 보통 추측과 선입견. 그다음에 표적을 미리 정하고 저인망식으로 훑기 수사. 또는 이게 결론을 내려놓고 깨맞추는 수사. 이건 이게 정치 보복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게 정치 그러면 개혁, 적폐 청산은 뭐냐? 이건 이게 오로지 법과 원칙.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형평성의 원칙이에요. 바로 이게 보수든 진보든 모든 정권의 잘못은 다 똑같이 청산하자. 이게 형평성의 원칙, 법과 원칙.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증거와 팩트에 입각한 처벌.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만약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게 증거가 있고 법에 맞다면 이게 처벌, 이거는 적폐 청산이죠. 근데 예를 들어 대통령한테 보고한 증거가 없는데 근데 추측을 내려고 미리 결론부터 내리고 이게 깨맞춘다. 이러면 이게 보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이게 얼마나 검찰이 과연 이게 증거와 팩트를 제시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봅니다. 정두원 전 의원한테 물어보라고 물어보고 시작을. 정기남 소장. 기본적으로 좀 전에 서 변호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의 요구를 정치 보복으로 폄하하면서 결국은 모든 개혁의 발목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고요. 자, MB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한가한 자리 아니다 이랬는데 제가 보니까 한가하지 않았어요. 매주 국정원장 대면 보고를 부활시킨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매주 국정원장으로부터 보고받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보면요.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한 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 피는 피를 부른다, 정치 보복 운운하는데 이런 이른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먼저 국민 앞에 섰고 대자는 심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황 소장님의 미소는? 평론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좀 레알하게 요즘 말대로 리얼하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분은 누가 뭐라 해도 새로운 사실을 알려고 할 뿐이 절대 아닙니다. 저분은 누가 뭐래도 나는 한국 최고의 사고 수습에 대해서는 선수다. 지금 부메랑을 건들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다. DJ 노무현 때도 조사해야 된다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 뭔 말을 하는가 답이 있지 않습니까? 애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평론은 또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이거 평론할 자격이 없어요. 아니 저는 평론가가 아니고 애매하셔서 시청자들께서 다 알아들으셨겠죠? 김영덕 본부장. 네, 저는 하여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내가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해서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일단 정치 개입과 이 블랙리스트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걸 알았든 몰랐든 그건 대통령이 알든 몰랐든 중대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아까 석고대제 아까 똑같네요, 저하고. 석고대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정부는 과거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분명하게 외과 수술식으로 조사하고 처벌하되 이런 것들이 이제 보복 논란으로 휩싸이지 않도록 아주 현명하게 잘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하신 건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선수 한 분 또만 아까만 선수라고 그러셨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느 종목 선수인지는 말씀 안 하셨죠? 사고 수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사고 수습. 이런 문제가 터지면 쏙 빠져나간다. 절대 안 걸려든다. 근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있다고 그러고, 근데 회장님은 어떻게 잘못 걸려든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 뉴스가 들어와서 잠깐 좀 비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동부그룹 김준규 회장이 사임했다네요, 오늘 회장직에서. 그리고 지금 서 변호사님, 미국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죠? 미국이죠?
그렇죠. 네, 제 개인의 문제로 인해 회사에 짐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늘 동부그룹 회장직과 계열 회사의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거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거 출국인 게요. 네. 오비 일학처럼 이게 우연은 아니고요. 저는 이게 소나기는 일단 피해라. 그래서 이게 저는 고의적으로 출국했다 보고 아마 이게 귀국 시점 있잖아요. 귀국 시점에 일단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시키고 그다음에 여론이 좀 잠잠해지면 그때 쓰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으로 적은 건데요. 바로 이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1도 2부 3백. 일단 이게 도망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인하고 여기까지 부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세 번째는 어쩔 수 없는 게 백을 써서 나오는 이게 바로 재능적이니까 저는 그래서 오비 일하고는 안 보고 일단 이게 저는 피해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들어오면 또 별일 없이 회장직 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돼도 처벌되면 힘들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6분 수고하셨고요. 이제 김주아 앵커의 MBN 뉴스 8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남과 안철수파, 바른정당은 통합파와 자강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분열되기 시작하면서요. 지자체 선거 전까지 두 정당이 정리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 이래 봅니다. 하나 글자 중에 바른정당에서 밑에는 바르정당인데 아, 그래요? 그 바른정당에서 몇 사람 빠져나간다는 뜻인가요? 그게? 다 바른인데? 바른인데. 잘 안 보여서 그렇군요. 잘 표현. 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이제 김광석 본부장이 놀란 거는 이게 무슨 뭐 정기 개편이 이루어진다 지금 이 얘기에 황장 소장이 멀리 갔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수와 이수 카드와 성을 빼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수 카드하고 명수 카드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여기서 이제 그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결국에 오늘 뭐 반응은 어휴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여당에서. 근데 오늘은 진짜 말은 협치라 그러지만 아까 말한 협치를 제대로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정계 대표된 것도 아닌데 앞으로는 둘 중에 하나로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질서 자꾸 매번 이렇게 하려 자연스럽게. 하나는 자연스럽게. 오늘의 어쨌든 이 김명수 후보자 통과되는 데는 고개를 숙이고 읍소 전략이 통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고개를 숙이고 낮은 자세로 협치를 추구하는 거를 가든지 아니면 아예 이건 끌어오든지 아예 중장기적으로 지방선거 전에 아예 여소야대를 바꿔서 여대 야소로 완전히 정계 개편을 시도하는 전략을 펴든지 정계 개편 얘기들을 슬슬 하시네 이제. 매번 투표할 때마다 이렇게 조마조마하는 이런 못하죠. 못 살아요. 정기남 소장 허리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허리 숙여서 계속 이러다 못 산다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요. 저는 사법 개혁에 대한 또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어떤 인준 처리라고 하는 존중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실 그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에 약간 취해서 일방 독주, 인사 문제 특히 그렇죠. 이런 데서 그런 어떤 국정 운영을 해온 측면은 없는지 나는 이번 기회에 재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다고 하잖아요. 자, 문재인 대통령 가기 전에 뭐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였지만 뭐 안철수, 김동철 두 분에게 이제 전화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요. 과거 우리 미국 얘기할 것도 없이 대통령이요. 여야 정치인들과 저는 수시로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소통과 좋아요. 협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개혁과 민생을 위한 어떤 협치 방정식을 협치의 정치가 다시 펼쳐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보태면요. 자, 이번에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터로서 나름대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의당은 자유투표와 책임정치라는 그 틀 속에서 약간 엎치락뒤치락 혼선을 빚어줬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당이 지지율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장 우선할 것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노선 투쟁의 계기가 국민의당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6시 3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보고 계신데요. 참 살다 보면은 뭐 별의별 일도 많고 별의별 사람도 많고 한데 문제는 그럴 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그런 사건에 대해서 잘 우리가 대응을 하고 또 해결해 나가는가. 이게 성숙된 사회로 가는 길이고 언론도 또한 책임이 크다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다룰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고인이 된 가수 김광석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죽음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고요. 그 의혹의 중심에는 부인 서혜순 씨가 있는데 행방이 묘연합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의 죽음, 쏟아지는 의혹들. 내가 생각하는 의문점 하나씩만 좀 먼저 짚어주시고요. 준비된 내용 듣고 와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의문점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죠. 고 김광석 부녀 의문의 죽음에 대해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광석 씨는 우울증과 불륜 그리고 과음으로 인해서 전깃줄에 목매 자살한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전깃줄이 목을 맬 만큼 길지가 않았다. 또 목 뒤쪽에 사큰이 없다. 사큰이라는 것은 이제 목을 맸을 때 남는 이제 끈 자국이죠. 근데 목 뒤쪽에는 그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 서혜순 씨의 목격담이 매번 달라졌다. 그리고 고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 양이 2007년 벌써 10년 전 일이죠. 2007년 12월 23일 오전 6시 한 대학병원에서 숨졌으며 사인은 급성 폐렴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만 16세였습니다. 그런데 고 김광석 부인 서혜순 씨는 지인들에게 미국에서 우리 딸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망 후에 딸이 사망한 후에 화장 처리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딸 저작권 단독 행사에 빌딩까지 상속한 거 아니냐. 딸이 이제 상속을 받은 저작권을 본인이 단독 행사하면서 빌딩까지 상속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의 제기 중심에 있는 이상호 기자는 고 김광석 사망 재수사 착수 서혜순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김광석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 김광석 씨의 형은 동생 절대로 자살 아니다. 그리고 서연, 딸 서연, 조카가 죽은 거 전혀 몰랐다. 이철성 청장은 김광석 딸 죽음 관련 소송 있으면 서혜순을 수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딸이 이미 숨진 채로 병원에 왔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정도 될 때까지 도대체 엄마는 뭐 했길래 많은 분들이 오늘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21년 전 김광석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초 네. 발견자가 서혜순 씨였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병원에 와서 치료 중 죽는 민주란 통과 시사점과 이후 전국을 전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하죠. 넥타이도 녹색 메고 나오고 정부 여당의 읍소 전략이 통한 것인가요? 찬성 160표, 가결 정족수보다 10표 많은 160표 찬성으로 오늘 통과됐습니다. 반대 134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가결. 한 표의 기권, 3표의 무효가 있었습니다. 자, 넥타이 메고 맨투맨 연락하고 대화 설득 총력한 보람이 있네.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협력에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회를 존중합니다. 이번엔 여당 손 들어줬지만 국민의당에서는 글쎄요, 이성이 감성을 누른 것이다. 청와대는 가결돼 다행,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김명수 후보자 국민 위한 사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은 전 개인적으로 찬성이에요.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답을 보겠습니다. 됐나 보다.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넥타이 색깔이 좀 영향을 줬다고 한것 같다 이제. 이 넥타이는 제가 존경하는 김근태 선배님의 유품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아주 중요한 저 나름대로의 결단 또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늘 이 넥타이를 맵니다.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이 많은 숱한 고뇌와 고민 끝에 감성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해갈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뿐만 아니라 마음 졸이던 국민들께서도 안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 주신 입법부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같은 뜻을 받들어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다만 이분의 여태까지 그런 성향에 대한 부적격적인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장으로서 공정한 인사,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께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신 결과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국회 모독을 통해서 전국이 경색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당의 결단으로 의사일정이 재개됐고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입법부에 계셨던 우리 김영주 전 의원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예, 이제 좀 표현이 좀 너무 거칠었습니다만 예. 국민의당 의원님께서 보니까 한 대충 28명 정도까지 가결을 한 것 같습니다. 예충 20표 정도, 21표 얘기했는데 그만큼 이전에 김희수 헌재 소장의 표결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놀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새 가슴이 됐나? 그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조계 반응은 어때,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 당별로 좀 적어봤는데요. 일단 이게 그 여당은요, 절대 이게 승리가 아닙니다. 좀 더 이게 교만하면 안 되고, 좀 더 이게 겸허하게 더 협치로 나가야 된다. 이 점을 이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당은 제가 보기에 명분과 실리를 다 얻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율투표에 맡기면서도 또 이게 극중주의, 전에는 반대했지만 이번에 찬성하고 중간을 지키는 저는 국민의당이 가장 이익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수 두 야당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김명수 후보는요, 예를 들어 동성애나 양심적 병력 거부나 이런 거는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코드 인사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보수 정권도 보수 코드 인사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이게 어느 정도 개혁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결격 인사가 아닌 걸 당론을 반대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좀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반대할 거는 이게 반대다 이래 봅니다. 뭐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이뤄내야 할 숙제를 이제 갖게 된 거죠. 대법원장이. 전교안 의원 말씀 주세요. 협치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걸 뭐 잘 보여줬고요. 그 협치의 중심에는 일단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야당 지도자에게 전화를 하고 또 양해를 구했던 것, 집권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 이런 것들이 결국 협치의 중요성이 얼마나 지금 필요한 시점인가를 잘 보여준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앞으로 협치할 일 훨씬 더 많고요. 그럼요. 야당 지도자가 국민의당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까지도 하면서 이번 그 투표 과정에서 최근에 본 경기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경기 아니었느냐. 야당은 반대하기 위해서 뛰고 보수 야당은, 여당은 또 가결시키기 위해서 뛰는 이 모습에서 이게 이제 살아있는 정치다 이런 걸 보였기 때문에 협치의 중요성 잊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황교안 소장, 김칫국은 같이 마셔야 되는데. 저는 김칫국 마시기 싫어요. 저는 이번에 협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어정쩡하게 걸쳐가지고 있는 두 정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한계가 드러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요? 이번 표결을 계기로 두 정당은 존립 근거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 저는 분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 추가된 표 중에서 국민의당에서 25표, 65% 안팎 정도가 나갔고 바른정당, 한국당에서 합쳐서 5표인데 대부분 바른정당에서 나갔을 가능성이 있죠. 결국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오는 것과 사망한 상태로 도착하는 것, 그 대단히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서해순 씨가 서현양에 발견을 했고 경찰 발표에 따르면은
치료받다 사망한 것으로 돼 있는데 네. 안민석 의원과 또 저를 통해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차이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가 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자분이 한 분 있었다고 그래요. 남자분이라뇨? 그 집에 서혜순 씨 말고. 그 남성이 관련이 있다고 하면 서혜순 씨하고 친밀한 관계라는 말씀이신가요? 친밀하지 않은 분이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앞두고 새벽에 한 집에 있지는 않았겠죠. 네. 서혜순 씨하고 만났을 때는 서연이에 대한 안부를 물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당연히 물었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네. 서혜순 씨는 자기 딸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어요. 뭐라고 했나요? 딸이 뭐 너무 예쁘고 너무 똑똑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던 것으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사실 영화 김광석은 살인 의혹 사건의 주요 혐의자로 서혜순 씨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이 억울하면 반드시 소송을 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잠적을 택하셔가지고 네. 저희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힘들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 바로 끊어버리시고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자, 이게 뭐 억울함이 있다면 풀려야죠. 정기환 의원이 보는 의문점은? 뭐 저 정도면 뭐 수사 다시 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예. 저는 그 당시에 김광석 씨가 자살을 했다고 했을 당시에도 왜 죽었느냐 의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 왜 경찰은 그런 의문을 속 시원하게 좀 풀지 않았을까. 그러면 언론에서는 이것을 문제 제기하면서 다시 다뤄보자고 일단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중요한 것은 경찰이 지금이라도 그 당시에 자살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먼저 공개를 해서 정말 지금 제기하고 있는 전깃줄을 세 번 감았는지 한 번 감았는지 전날 또 행적으로는 도저히 자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기록 공개하고 그때 수사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기록을 일단 보면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이 문제를 이걸 제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정리됐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이 나와서 그 당시에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주 전 의원. 예, 뭐 실제적으로 앞서 여러 가지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목에 줄이 3번 감겨 있었다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한 번밖에 뭐 흔적이 없었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첫 만남 서혜순과 김광석의 첫 만남부터 의혹입니다. 그분의 이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만나왔는가부터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맞는데 제가 왜 사필규정이라고 하는 걸 바로정자로 안 쓰고 정할정자로 썼냐면 그 정할정자는 바로잡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잡은 것을 통해서 진짜 바른 것으로 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의혹을 재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김광덕 본부장은? 일단 뭐 여러 의문점이 뭐 끊임없는 미스터리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 김광석 씨와의 처음 만날 때 90년대 초반에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미스터리의 연속인데 그중에 딱 큰 틀에서 의심은 일단 왜 그 서모 씨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바로 옆에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일찍 이렇게 사망을 했나 하는 게 일단 남편도 1996년에 일단 그 자살로 사망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007년에는 또 딸 서연이가 또 사망을 하고 그것도 근데 그런데 다 또 의문의 죽음이고 그리고 현재 결국에는 김광석 씨가 남긴 재산들 당시 돈으로 수십억인데 현재는 그게 현재로 따지면 아마 엄청나겠네요. 현재는 굉장히 90년대 수십억이었다니까 현재는 뭐 100억 단위가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작권 이것도 결국에는 재산과 저작권 부동산 등 이게 가장 중요한 재산들이 그게 지금 다 서 씨가 관리하는 거로 현재 가 있는데 이런 죽음과 거기에는 무슨 연관고리가 있는가 파헤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황 소장님. 유대인들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묻는 말이 있죠. 또 고대 로마의 논설가 키케로가 이야기하는 쿠이보노라고 라틴어에 누가 이득을 보는가. 경제학에서도 어떤 이해 못할 어떤 이 작용이 있을 때 누가 이득을 보는가 따지거든요. 지금 김광석이 죽고 딸이 죽으면서 누가 이득을 보는가? 그건 부인이죠.
근데 부인은 지금 이 정도로 몰리면 당연히 법적 대응을 하고 나타나서 반격을 해야 될 건데요. 침묵을 하고 이 은둔해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부인 스스로가 사실상 이 일에 유력한 용의자라고 지금 사실상 자백하고 있는 거다 이래 봅니다. 그래요? 정기남 소장은? 예, 뭐 어떤 유명인의 죽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새롭게 조명됩니다만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이렇게 좀 억울한 죽음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저는 좀 가장 의문스러웠던 것은 영화 김광석이 상영되는 동시에 이 부인, 이른바 전 부인이죠. 서혜순 씨가 종족을 감춰버리거든요. 그 이해할 수, 어떻게 보면은 시사에 나와서라도 추모하고 했어야 될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고요. 또 물론 여러 언론에서 보도에 나오고 있지만 생전에 메모왕이라던 우리 그 김광석 씨가 일체 유서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건 자살했다고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이상호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요. 그 일관되게 그 부인은 자살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되게 피해자 가족들은 자살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라고 억울해하거나 이런데 그랬던 부인이거든요. 그리고 더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과도 연결된 문제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알려진 것으로는 김광석의 여자 문제, 고 김광석 씨 여자 문제 때문에 이혼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히려 그 저 부인 서혜순 씨의 남자 관계 때문에 사망하기 직전 전날 어떤 서로 이혼 얘기가 오갔고 그 다음날 죽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후보로는 정리할 수 없는 인물인데요. 과거에 닉슨하고 키신저가 이 월명을 이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월명에다가 핵폭탄을 가지고 폭격할 수 있을 것처럼 실제로 비행기를 띄우고 이렇게 겁을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파리 평화협정을 맺었죠. 끝은 나중에 결국 월남이 함락당해서 안 좋게 끝났지만은요. 그때 두 사람이 스스로를 좀 미친 사람처럼 하면서 광인 전략을 구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것이 미국의 중요한 외교 전략 중에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라는 애척불허한 좀 이 불안정한 인물에는요. 저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기남 소장으로 가죠. 예,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른바 이제 미치광이 전략. 이게 이제 게임 이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이게 국제 정치 이론으로 딱 정립이 된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마 미국의 아마 전 CIA 국장인데요. 데이비드 퍼트레이스라고 하는 국장이 이런 말도 있어요. 이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게 필요한데 도가 넘으면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가 깡패 두목 같은 연설했다고 이렇게 혹평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진짜 평화는 내던지고 어떻게 보면 호전성만 보여준 연설이었다. 이런 평가고요. 이게 어찌 보면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는 이게 세계 정치의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무책임한 협박, 그러면서 선동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또 이게 국내 정치를 겨냥한 지지층 결집을 하나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유사한 측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엔 총회 연설장에서 한 얘기거든요. 초강경 발언인데 우리 정부는 어쨌든 즉자적인 대응은 피하는 대신에 그 발언의 진위랄까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대책 이걸 만드는 것이 똑바로 차려야죠. 우리는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자, 서정욱 변호사 의견 주십시오. 저는 이게 북한에는 아마 이게 개는 지지도 행렬은 간다. 따라서 이게 그 북한 정권은 트럼프의 저 말을 개짖는 소리 정도로 아마 이게 가볍게 듣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가볍게 판단할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트럼프는 바로 이게 전통적인 대북 정책은 포노, 즉 네 가지 노 정책인데 뭐냐면 이게 북한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북한 정권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거 흡수 통일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거 비무장지대 이성의 군사적 침략하지 않는다. 이게 전통적인 포노 정책인데 저는 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봐요. 아, 트럼프에 의해서? 그렇죠. 트럼프는 이게 전통적인 이게 북한에 대한 정책이지만 저는 이게 북한 침공, 바로 이게 군사적 옵션까지 배제하지 않겠다. 이게 트럼프 발언의 진위로 보이고요. 절대 이게 북한은 그걸 가볍게 오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드립니다. 전결은 의견 북한이 저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위치에서 보면 이제 폭격을 가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을 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맞느냐고 오히려 세계 정상들과 세계 시민들에게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듯이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것이 북한 길들이기에 성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에 시원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면 도대체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해야 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평화적인 수단이 동반돼야 한다는 약간은 모순되지만 그러나 길게 시간이 들더라도 그 길 외에는 없다는 전제에서 보자면 결국 미국 대통령다운 발언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한미동맹 체제에서 성과로 가져올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숙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김영수 전 의원님, 말로는 뭐 갈 때까지 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에 있어서는 제가 보니까 자기 어떤 비서실장인 존 켈리조차도 약간 좀 쑥스러워할 정도로 표현이 뭐 라켓맨 이런 단어를 썼고 또 북한뿐만 아니라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부분에 원색적으로 얘기했다는 데 대해서 표현의 부분 좀 여러 가지 좀 지나치다 과도하다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기조는 네오콘식의 말하자면 악의 축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제 그런 면이 오히려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광덕 본부장 의견 주세요. 네, 아까 말폭탄이 서로 오고 간다 그랬는데 이 말 표현으로는 사고 정상에 오른 셈입니다. 이 완전 파괴라는 말을 보면. 갈 때까지 갔다. 갈 때까지 갔어요. 이게 영어로도 보니까 찾아봤더니 totally destroy라 그래서 완전 파괴하겠다라는. 만약에 이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 파괴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 악의 축 시즌 2. 예, 부시 대통령 악의 축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근데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 발언을 할 때 이라크 여러 나라를 나열했는데 이라크를 제일 먼저 거론해서 1년 만에 공격을 했거든요. 바로 내 말도 저기 악의 축 발언과 같은 연장선이다. 그리고 너무 그동안 내가 화염과 분노 이렇게 말해서 계속 하니까 아마 이 예방주사 맞아가지고 내성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위협과 경고를 한 것이고 북한은 이에 대해서 영어로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 도구만 쓰고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 이 말을 했는데 저렇게 미국 기자들이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 표현이 우리나라에서도 씁니다만은 북한에서도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개가 짖어도 열차는 기차는 간다. 뭐 기찻길에서 많이 개가 짖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저 말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저 원문이 있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 기자들도 저 문장에는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거의 북한은 반격을 가하면서 내 갈 길 가겠다. 마이웨이를 가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도 개 많이 짖나요, 요새? 다 잡아먹고 이 남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 짖는 소리가 북한에서 난 많이 들리는지 그것도 좀 갑자기 의문이 생기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또 기대해 보면서 일단 한 고비는 넘어갔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정부 여당의 정성이 대법원장 인준의 꽃을 피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청와대 읍소 전략이 통한 것인가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됐습니다. 협치는 여전히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시사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목요일에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오늘도 6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군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 박찬주 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군 법원은 조금 전 뇌물수수 혐의 박찬주 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면은 구치소 밥을 드시게 되는 거죠? 군교도소로 가나요? 군검찰 구치소겠죠. 군검찰? 지금 수사 대상이고. 그래서 아직 식사 전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좀 맛깔나는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선이하나 이쁘다. 그래 고마워. 그래. 제가 그냥 오기보다는 뭐가 제일 좋을까 오늘 오면서요. 제가 청와대에서 김치 해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깍두기도 여기 무는 좀 쓴맛이 강해서 단맛이 있는 한국의 무로 깍두기도 해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것만도 섭섭해서 뭐가 더 좋으실까 해서 간장게장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점심 맛있게들 드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맛있었으면 좋겠는데.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뭐 해외에 오래 나가 계신 어르신들은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고향의 맛이 입안에 사르르 녹았을 것 같은데 누가 간단히 한 말씀만 정기남 소장? 예. 게장 좋아하세요? 게장 좋아합니다. 네. 간장게장을 전라도 지방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벌떡게장이라고 합니다. 벌떡게장. 그게 왜냐하면 달고 맛이 좋지만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벌떡 먹어치워야 된다. 그 이렇게 해서 뜻이에요? 벌떡게장이라고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간장게장이 그 한국인의 밥상에 올라온 지 한 500년 이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요, 이게 어떤 TV 프로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숙 여사가 작년엔가 방송 프로를 저도 봤습니다만,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이 가장 먹고 싶어 하는 음식 1위가 간장게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살펴서 선택했지 않았을까 싶고요. 미국의 그 플러싱 지역 우리 교포들의 1, 2, 3세대가 다 모여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징적인 지역인데요. 교포들과의 어떤 정서적 공감을 이뤄내기에는 최적의 음식 레시피였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저 김광덕 본부장은. 네, 그 역대 대통령 그 부인들이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자기 특징을 살려가지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러는데 김정숙 여사가 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요리를 굉장히 잘한다 그래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전에 원내대표 방문했을 때 여야 원내대표 방문했을 때도 인삼 정과라든가 이런 걸 직접 만나서 손편지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미국에 가면서 간장 김치에다가 깍두기에다가 이 간장게장이면 상당히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 굉장히 고급 음식 아닙니까? 그까지 이제 공세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그 이명박 정부하고 자꾸 이제 요즘에 얘기 또 다른 일로 많이 나오는데 이명박 정부 때 김윤옥 여사가 한식 세계화 작업 그거 열심히 하셨는데 일단 김윤옥 여사에 이어서 김정숙 여사는 이런 음식으로 그때 국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진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말로야 뭘 못할까 싶어요. 그래서인가요? 정말 말씀을 세게 하시는 미국 대통령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 있다. 막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수위는 또 어떨까 등이 궁금합니다. 일단 여러분께서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완전 파괴를 말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놀랐어요. 초강경 말폭탄. 북한은 타락한 정권이에요. 로켓맨이 자살 임무를 수행 중이에요. 북한 완전 파괴할 수 있어요. 뭔 잡소리, 뭐 개 짖는 소리. 그리고 북한 대사는 연설 중에 퇴장해버렸죠.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밤 유엔 총회에서 압박과 평화 기조의 내용이 담긴 연설을 하지 않을까. 통일부는 오늘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시기, 규모 등은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We do not accept threats from President Trump or whomever in this world. We know the leader of North Korea is erratic, to put it kindly. That kind of language, I think, is risky. Hopefully get this resolved through diplomatic means. Mr. Trump called Kim Jong rocket boy. How is your response? How is your response? 보좌관들이 불쌍합니다. 네, 한 말씀 황장 소장부터 시작하죠.
저는 뭐 트럼프의 저런 연설에 대해서 비판하는 뭐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원래 뭐 트럼프가 대선 나왔었을 때 95%쯤 되는 언론들이 다 비난을 했죠. 예. 근데 저는 저런 부분이 미친 자에게는 미치광이 전략으로 대응한다라는 지극히 게임 이론상으로 이런 옳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이 합리적인 방법